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전당원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천 방침을 확정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저조한 투표율이 다시 논란입니다. 총 21만 1,80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26.35%입니다. 이 중 찬성은 86.64%이고 반대는 13.36%입니다. 당원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당원 개정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생각보다 이 투표 결과 발표까지 꽤 속전속결이었거든요. 참 민주당 당원들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있을 때마다 당원 투표를 하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례정당 만들 때도 사실은 당에서 위법이다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당원 투표로 또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지난번 5년 전에 이미 당원에 후보를 안 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이제 바꿨고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사실은 이게 당원 개정은 이 전체 당원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의원대회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굳이 이렇게 당원들에게 물어본 것은 아무래도 이 변경 과정 자체가 워낙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뒤집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정당성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한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내년 4월 7일 이제 재보궐선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예.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결국 아마 이제 망각의 시간을 좀 기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선거에 굉장히 불리한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뜻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해서 없애서 당장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내년 선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내년 3월이면 사실은 이제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그 규정 때문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아마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단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장처장, 네. 그럼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찬성 86%, 압도적인 수치긴 한데 문제는 조금 더 뜯어보면 투표율이 26.35%에 그쳤기 때문에 네. 이게 투표율과 찬성으로 보면 민주당 당원 10명 가운데 2명만 이걸 찬성한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그 찬성 비율이 86%가 굉장히 많은 그 당원들이 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원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투표율을 감안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번 투표에 대해서 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조한 투표율로 보면 찬성이 높아서 당원들의 뜻이 이 후보를 내는 쪽에 있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좀 미흡한 결정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투표율이 26.35%인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이게 유효투표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벌써부터 야당이나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는 당규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의 별개의 조항이니까 이게 당원들의 의견을 부른 전당원 투표는 유효투표, 그러니까 투표율이 26%에 나온 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당원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은 이걸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예. 당내 내부적인 유권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저 유권 해석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면 당원 당규, 민주당 당원 당규 보면 권리당원, 권리당원 투표잖아요. 이게 결국 당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유효 투표가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효한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사람 중에 과반수 찬성 이렇게 의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6%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예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유효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민주당의 해석은 뭐냐면 그 당원 당규에 있는 그 3분의 1 이상 투표여야 유효하다. 그거는
당원들이 청구하는 권리당원에 자 우리 당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원 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청구할 때 하는 거지. 예. 이거는 당원들이 청구한 게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거야. 일종의 이거는 여론조사를 한 거지. 이거 그 당원 당규에 있는 그 정확한 의미의 권리당원 투표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원 당규로 해석이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건 맞는데 예. 너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혈령 비혈령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민주당 지도부에서 자 이거는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당원 투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안 되니까 그거는 당원 투표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지도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적 성격이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애초부터 이낙연 대표가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던지 뭔가 당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입니다. 처음에 얘기하다가 3분의 1 안 되니까 이제 직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그러시면 뭐가 맞는 건가요? 조성호 대변인 네.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원 당규가 그렇다면 뭐 어떤 방식이든 여론을 묻는 건 맞는데 핵심은 투표율이 좀 낮지 않았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내는 게 맞느냐. 이 대표성은 좀 목소리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그 공보부에서 설명한 대로 이 전당원 투표는 그 지도부의 결단입니다. 결단인데 예. 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만약에 의사의 반대가 높게 나오면 그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지금 그 전당원 투표로서 그 우리 당규 2호가 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원래 진행을 하려면 예. 당원에 의해서 발의를 하는 사람의 적격, 그다음에 발의 내용의 적격 심사를 사전에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단지 그걸 여론조사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형식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당원 투표라고 설명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투표율이 좀 비교적 낮은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도 좀 고민이 있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원래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간 거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당규 2호가 말하는 전당원 투표로서의 그 확정력을 갖는 결정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참고하겠다는 의사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투표 참여율이 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결국에 이 결정은 현 지도부가 어떤 그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책임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제 인물 이낙연 대표로 좀 집중해보면 뭐 누군가는 이걸 정치 도박이라고 하고 자기 대선 주도권 유지 승부수라고 하는데 아까 조성호 부대변인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치적 체밀진데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한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큰 치명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왜 문재인 대표가 후보 공천 안 하겠다고 했겠어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실리가 있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결국 자신이 이렇게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깨끗한 이미지, 도덕적 이미지 이런 걸 자기가 갖고서 대선에 나가겠다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제 하나의 선언적인 조항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그들에서 사실상 뭐 2017년 대선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 정치 발전의 어떤 이 뒷후광을 가지고 이제 대선에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근거로 대선에 나갈 것이냐? 저는 그 이제 의문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첫 선거에 나갈 때 네. 야권 단일 후보로 사실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무소속이었어요. 당시에 박영선 이 장관이 이겼지만 결국은 이제 이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후보가 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당의 후보를 안 냈습니다. 네, 예. 자,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떤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조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선거가 어떤 승리를 한다라면 뭐 이낙연 저 대표의 결정 자체가 그래도 정치 실리적으로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정치 발전을 후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이게 정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뒤집었으니 결론을 놓고 보면 정치 발전을 후퇴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리까지 못 얻는다라고 할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에 저는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처장. 네. 이건 순전히 제 호기심이긴 한데 네네. 사실 누가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천 안 하긴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수는 이낙연 대표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요.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했을 거고요. 그 지난 4월이었죠.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꼼수 정당이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비례용 위성 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낙연 당시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난은 잠시, 총선 결과는 4년을 간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의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 그 꼼수 창당이다라는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이 꼼수라는 비난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을 해서 더 많은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 위한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만약에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라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당대표가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고 이 국민의 그 뜻을 확인하지 못한다라면 그 다음 해에 있는 대선 준비에도 굉장히 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꼭 이낙연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라기보다는 원내 일당으로서 그리고 차기 즉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서 이 출마를 위한 어떤 명분 쌓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조장호 부대표님, 이낙연 대표가 승부수를 안 띄울 수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여기서 윤 총장 얘기는 잠시 뒤에 있으니까 잠깐 이거 빼도록 하고 여론조사를 한 4개월 추이를 모아봤더니 생각보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이재명 지사와 갑자기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판단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전국은 정당의 어떤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현재 코로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가 불러온 어떤 경제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생각들도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집중돼서 관심을 받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원래 정치라는 게 정치의 꽃이 선거기 때문에 선거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당에 국민들의 시선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정치 일정,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과연 공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들이 이제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 선거 일정이 진행되게 되면 또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있지만요. 이런 의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투표권을 막은 과잉 금지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고쳐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 사퇴하고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신동훈 최고위원의 얘기는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기축사유가 있었다면 그때도 후보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 때 한나라당이죠. 예. 그다음에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과 한나라당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신동훈 최고위원 얘기 볼까요? 당론이 국민의 선택을 막은 과잉금지라고 생각한다. 저 얘기 맞습니다. 예. 저도 조항은 좀 무리가 있는 조항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한나라당은 그런 당원 당규 안 만들었습니다. 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왜 하나요? 당시에 멋있어 보이려고요? 그러면 민주당과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그럼 과잉금지라는 걸 그때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동근 의원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과잉금지가 지금은 과잉금지고 그때는 과잉금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도 과잉금지라고요. 그때 왜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면 이것이 뭔가 정치 개혁인 것 같고 굉장히 좀 바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멋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그리고 지금 시간 지나서 그 약속을 변경하면서 그때 그거 잘못 만드는 거야. 과잉금지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거에 그런 지킬 수 없는 조항 만든 게 일단 우선적으로 잘못 아니에요? 그거부터 이제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똑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 오세훈 시장은요. 법적으로 무슨 잘못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치적 책임지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하고
누구죠? 오거돈 전 시장. 물론 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고 예. 또 한 사건은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이니까 사법적으로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지금 이 순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뭔가 성범죄 의혹, 이 사법적인 어떤 처벌받을 수 있는 어떤 성범죄에 연루된 의혹 때문에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법적으로 어떻게 사법적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5년 전 문 대통령의 영상을 한번 공개했는데 저희도 한번 튼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당헌의 대표지까지 걸겠다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당의 얘기는 이렇게 서울시장 공천은 3차 가해다,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다 이런 논리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눈꽃만큼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오늘로서 민주당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 혈세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800억 넘는 돈 다 전액 민주당이 부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국민의힘 얘기에 좀 집중해보면 어쨌든 근데 문 대통령이 답변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지만 뭐 당원 투표해서 이렇게 결국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와서 투표족한 입장을 내는 것도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제 진보적인 언론학자인 강준만 교수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 정권의 내로남불을 찾다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청자께서 영상을 보셨지만 어쩌면 저 당시에 이제 민주당은 참 우리는 깨끗한 정당이고 우리는 책임지는 정당이다. 자, 그래야만 정치 발전이 있다. 자,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는 그 당원 자체를 입법하려고 그랬어요. 즉, 귀책 사유로 예를 들어서 현 정당에 대해서는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고 그 비용 자체를 그 정당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걸 입법화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지받고 박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이거는 내가 옛날에 그냥 했던 이야기고 지금 당대표가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거야말로 과연 정치 발전의 책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시에 저렇게 어떤 혁신위원회를 둬서 저런 조항을 통과시킨 어떤 면에서 보면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뭔가 설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또 해명이라도 해야 되고, 자, 그때는 내가 몰라서 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말 죄송하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때가 이거는 뭐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당원들이 동의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정치는 말 못 믿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뻔히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불출마한다 그래도, 저 사람 또 출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혐오만 키우는 게 아닌가. 정말 정치 발전을 원한다라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당원들의 이름을 팔지 말고 다시 했던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자, 이런 사유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정당 지원금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오히려 도덕적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유신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이렇게 그 후보를 결정하면서 보궐선거 후보 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바빠진 건 국민의힘일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화문에서 저녁에 막걸리 회동을 야당 중진들하고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상 서울시장 면접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오는 겁니까? 위원장이 면접 본다고 위원장이 당신으로 하겠어라고 해도 후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처음에 들어와서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들 비토를 하면서 후보를 당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당내 중진들 속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니 당이 어려운 건 맞지만
당내 후보들을 일단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당 밖에서 찾든지 해야지. 당내 후보들 다 X 치고 당 밖에만 찾으러 다니면 우리 당은 뭐가 되냐. 당내 인사들은 뭐야. 이런 불만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톤을 낮추면서 당내 인사들을 만나서 일단 당내 후보를 조금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당내에서 후보를 좀 키워놔야 그 다음에 당 밖의 후보들과 뭐 1대1 경선을 하든 뭐 외연 확장하든 뭘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저녁에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반주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참석자들 보니까요. 서울 현역 중진, 그 다음에 서울 전직 중진들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요. 권영세 박진 의원, 지금 서울 강남 용산을 지역구라고 하는 4선 의원입니다. 현역이에요.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내년에 후보 누구지? 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중진, 예전 중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들 가지고 일단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금 당내 인사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장차장, 제가 짧게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여기 보이는 몇몇 서울시장 하마평에 있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막걸리 회동에서 면접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대선 지체할 게 아니라 지금은 서울시장에 좀 몰두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사람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물의 체급을 좀 높여보자. 대선 주자급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이 서울 시민들의 평가를 좀 받아보자. 그래서 반드시 서울시장을 이 국민의힘이 당선을 시켜야 그 다음에 이 집권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뭐 전혀 서울시장에는 아직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바램과 실제로 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야권 차기 주자들 간의 어떤 뭐랄까 이게 그 부조화? 이것이 이제 앞으로 4월 재보궐선거까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갈지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장 후보 내기로 한 민주당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제는 서울시장 하마평도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 막걸리 회동 얘기까지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